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나이 올해로 환갑이 넘었네요. 얼마 전 자식들은 제 환갑을 축하한다며 고급 호텔에서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던지 이루 말로 다 표현하기도 힘든 가슴 벅참을 느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제가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보다 더 복받쳤던 것 같습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여자 혼자 몸으로 우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 내가 나이 들어 돈 벌어서 자식들 먹여 살리다 보니 엄마가 혼자 우리를 키운 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 맞아, 엄마. 우리 얼마 전에 삼촌한테 아빠랑 이모가 엄마한테 한지 다 들었어. 우리 엄마는 정말 세상에서 최고로 멋지고 강한 사람이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엄마처럼 살지 못할 것 같아. 우리 포기하지 않고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엄마. 딸의 눈물을 보니 저도 걷잡을 수 없는 눈물샘이 폭발했고 한참을 울고 나서야 감정이 절제가 되기 시작하더군요. 자식들이 하는 말은 단 하나도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또 힘들었는지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당장에 그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막 해버리고 싶을 지경이었죠. 벌써 몇십 년도 더 된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었지만 저는 그때의 일 단 한순간순간도 놓치지 않고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언니, 나 오늘 남자친구랑 헤어졌어. 나 건드리지 마, 언니. 아, 정말 열받아. 나쁜 놈. 잘했어. 세상에 남자가 뭐 걔 하나니? 솔직히 그렇게 괜찮은 애가 너 같은 애 하나로 만족하기는 힘들지 뭐. 뭐?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건 완전 쓰레기 아냐? 야, 요즘 세상에 그게 뭐 대수니? 별의별 사람이 많더라. 그런 쓰레기 같은 놈 신경도 쓰지 말고 앞으로 더 멋진 남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 궁리만 하면 되지 뭐. 2년 가까이 사귄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다며 제게 헤어짐을 고백한 그날 제 언니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제게 말하더군요. 그 당시 언니는 좋은 조건의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었는데 아마도 저는 그런 남자를 만날 만한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말투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식으로 말을 흘렸는데 그때 그 말이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 몰라요. 그 당시 제가 사귄 남자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국내 유명 기업에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서 연봉도 꽤 높았죠. 서글서글한 성격에 뭐 하나 빠지지 않았었기에 저는 그 남자와 연애를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도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저희 언니한테는 아주 자주 보여주었고 저희는 다 같이 만나 밥도 먹고 술도 마시며 재미있는 시간도 많이 보냈었어요. 제 언니는 제가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면 꼭 그렇게 보여달라고 해요. 뭐 하는 사람인지 연봉은 얼마쯤 되는지도 궁금해했고 아무튼 언니는 제 주변인들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관심도 많고 질투도 많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랍니다. 저는 그래서 여태까지 제가 자라면서 주변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모두 언니를 소개시켜 주었었어요. 그럼 언니가 누구는 괜찮다, 누구는 못났다 하는 말을 해주며 제 주변인들을 정리하기도 했었죠. 그랬기에 제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좋아해서 제게 헤어짐을 말했을 때 언니가 화를 많이 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언니는 화를 내기보다는 빨리 다른 남자를 찾아서 만나라고 쿨하게 얘기를 했고 그런 언니의 행동이 저는 좀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남친과의 연애가 끝나고 난 후 한동안은 방황도 했었습니다. 원래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먼저 남자에게 다가가는 성향도 아니었기에 웬만해서는 연애를 한다는 게 좀 힘들기도 한 성격이에요.
제 언니는 오히려 누구에게나 다 잘 다가가는 스타일이라 남자를 잘 만났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연애를 할 당시에는 연애 문화가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을 때라 한번 연애를 하면 꼭 결혼을 해야 된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도 했습니다. 보수적인 집안에서 태어나 보수적인 사람들로 주변에 둘러싸여 생활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마인드가 그렇게 틀어박혀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는 제게 자신의 남자친구의 친구를 소개시켜 준다고 말했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빨리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그러던 제가 얼마 후 정말 멋진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키도 크고 잘생긴 데다가 직업도 좋았고 또 저를 향한 마음도 한결같은 남자였죠. 제가 뭐 볼 것 있다고 저 같은 여자한테 이렇게 목을 매나 싶을 정도로 저를 참 많이도 아껴주었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외모를 가진 소녀였고 집안 형편도 별로 좋지 않아 가방끈도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 3남매 중에서 가장 똘똘했고 학교에서도 늘 반장을 하며 아이들을 이끌었어요. 똑부러진 성격에 친구들을 리드하고 도와주는 모습도 있었고 선생님에게도 늘 신뢰받는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성적은 늘 상위권이었으며 교내에서 열리는 글짓기도 항상 제가 최우수상을 받았었습니다. 아마 그때 저희 집안이 조금만 더 괜찮았어도 제가 뭔가 대단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남동생은 지금도 가끔 우스갯소리를 하곤 하죠. 우연한 기회에 남편을 처음 만나 저는 정말 첫눈에 반했었습니다. 여태껏 만났던 몇 명의 남자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따뜻하고 멋진 남자는 처음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제가 물컵을 엎어서 실수를 했는데 얼마나 자상하게 대처를 해주던지 그때 저는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세상 따뜻한 이런 사람과 결혼을 하면 적어도 평생 따뜻함을 느끼며 살 수 있겠다고 말이죠. 제가 그 당시에 고깃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도 주말이면 고깃집에서 알바를 해서 남동생 학비를 도와주던 시절이었죠. 손님이 너무 많고 유명한 식당이라 주말에는 줄을 서서 먹을 정도였는데 솔직히 여자의 몸으로 하기 힘든 일이 많았답니다. 허둥지둥 바쁘게 서빙을 하면서 물컵을 손님에게 쏟았는데 그게 바로 제 남편이었던 것이죠. 어머나, 손님,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제가 변상해드릴게요. 얼른 겉옷 벗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기 저 말고 아가씨 옷에 더 많이 묻은 것 같아요. 얼른 앞치마 먼저 갈아입으시고. 아니에요.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자요, 이 손수건으로 손이랑 여기 옷 먼저 닦으세요. 제 옷은 마침 세탁소에 가져다 주려던 참이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으실 것 같아요. 따뜻한 그 남자의 말에 저는 정말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굳이 괜찮다고 하는데도 손수건까지 주셔서 제 손과 티셔츠 부분에 묻은 물을 닦아내었고 고마움의 음료수도 한 병 서비스로 가져다 드렸습니다. 손수건은 나중에 세탁해서 꼭 드린다는 말씀을 했더니 정말 다음 주 주말에 또 제가 일하는 식당을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손수건 주신다고 해서 왔는데 오늘 몇 시에 받을 수 있죠? 네? 어머나,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바로 가져다 드릴게요. 아니요. 지금 바로 말고요. 조금 여유 있게 받고 싶은데 몇 시에 끝나세요? 네? 그러니까 오늘 11시에 마감을 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때쯤 다시 올게요. 거짓말처럼 그 남자는 제가 끝나는 시간에 맞춰 다시 가게로 들렀고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늦은 시간이라 24시간 영업하는 감자탕집이 근처에 있어서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 남자는 제게 밥 한 그릇을 사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리신 것 같은데 밥도 못 먹고 바쁘게 일하시는 거 보고 솔직히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밥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었어요. 실은 저 그 식당에 몇 번 갔었고 그때마다 엄청 바쁘게 일하시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저는 한 번도 못 배웠는데. 제가 아마 저쪽 반대 테이블에 앉아 있어서 다른 분이 서빙을 해주셨어요. 저는 그쪽 계속 볼 수 있었고요. 저번에 테이블 늦게 치운다고 어떤 아저씨가 막 뭐라고 하시는 것도 봤는데 못 도와드려 죄송하네요. 어머나, 아니에요. 별 말씀을요. 제가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뭐라고 이렇게 식사까지 챙겨주시고. 아무튼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남자의 따뜻한 마음에 저는 딱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컵을 쏟은 실수를 한 날에도 첫눈에 반했었는데 이렇게 늦은 시간 밥까지 챙겨주는 모습에 아주 홀딱 빠져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그 후로도 몇 번 더 저희 가게에 찾아왔고 저희 둘은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주고받으며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점점 알게 되는 그 남자의 모습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이었고 직업도 외모도 모든 것이 다 훌륭했어요. 처음에는 그 남자와 연락을 하고 지낸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보다 더 나은 조건에 있는 사람이었기에 사귄다거나 그런 건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그저 하루하루 설레임으로 그 사람과의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제 얼굴에 좋은 게 티가 났는지 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너 뭐 좋은 일 있어? 뭔 일인데 그래? 같이 좋자. 아주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네. 아이, 뭐 그냥. 아, 뭔데 그래? 남자냐? 남자 생긴 거야? 이번엔 어떤 놈인데 그래? 뭐 하는 놈인데? 아이, 몰라. 아직 사귀고 그런 건 아니고 썸 타는 정도라고나 할까? 그냥 뭐 그래. 나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얼굴도 잘생겨서 다가가기가 감히 부담스러운 그런 남자야. 와, 넌 면복이 그렇게 많냐? 학교 다닐 때도 선생님들한테 그렇게 예쁨 받고 그러더니만. 솔직히 내가 너보다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큰데 왜 나보다 맨날 잘난 남자만 꼬이는 거야? 아, 기분 나빠. 언니, 왜 그렇게 말을 해? 언니의 질투는 아무튼 알아줘야 한다니까. 이 욕심쟁이야. 언니 남친도 재밌고 능력 좋잖아. 그러면서 뭔 질투야 질투는? 2살 위의 언니는 저를 몹시도 시샘하고 있었어요. 언니는 어린 시절부터 저를 많이 경계했었답니다. 질투도 워낙 많은 성격이고 사랑을 독차지하려고만 해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쁜 말을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언니에게 저는 매번 그러지 말라고 말을 해주는데 남들이 보면 언니와 제가 위아래가 바뀐 것 같다고들 했었죠. 어른스럽고 일처리 잘하는 저에 비해 언니는 성격이 급했고 남들한테 관심받고 싶어하는 어린이 같았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저는 하고 싶은 공부는 계속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항상 힘들지만 옳은 일로 돈을 버는 삶을 살았고 제 언니는 좀 더 쉬운 길을 택해서 일을 시작했었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다 보니 술집에서 일을 해보자는 어떤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 술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돈을 좀 많이 벌었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집안에 모두 숨기고 일을 했는데 제가 먼저 알게 되었고 부모님께는 충격받으실까봐 말하지 않았어요. 언니는 그런 돈으로 제게 용돈도 주고 했지만 저는 왠지 받고 싶지 않아 받지 않았는데 그것도 언니는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했었나 봅니다. 그때 번 돈을 기반으로 언니는 술집을 운영하기 시작했고 계속해서 그런 쪽 장사를 하며 돈을 꽤 많이 만지며 살았었어요. 그렇다 보니 명품 가방에 화려한 옷차림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남자들이 많이 따르기도 했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 집을 떠나 독립해서 살았던 언니네 집에 얹혀 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남자들이 집에 찾아오곤 했을 정도니까요. 언니는 주변 사람들한테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는 다르게 말을 했습니다. 아주 힘든 공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느라 연락도 못했다고 둘러대면서 살았는데 제게도 항상 입조심을 하라면서 가면을 쓰고 생활했었죠. 너 어디 가서 나 술집에서 일한 거 입이라도 뻥끗해봐. 가만 안 둘 줄 알아? 알았어?
아휴, 언니, 내가 그걸 뭐하러 얘기해. 뭐 자랑이라고. 그냥 언니는 옷 만드는 공장에서 일한 거고 거기서 돈 열심히 모은 거잖아. 나랑 그렇게 알고 있기로 한 거 아니었어? 그래, 그렇지. 특히 내 남자친구들한테는 더더욱 입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데 뭐하러 그런 일을 했어? 너 사람 사는 일이 어디 그리 마음먹은 대로만 되는 줄 아니? 너는 꼭 그게 문제야. 언니를 가르치려 들고 너만 다 옳은 삶을 살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이야. 세상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하는 소리니? 너 분명히 나중에 이 말한 거 후회할걸? 언니는 그 후로도 술집을 운영하며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술집을 정리하고 옷 장사를 했었는데 아무튼 제가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주말마다 식당 보조일까지 하며 버는 수입하고는 단위 자체가 달랐죠. 그때 당시 언니는 아주 괜찮은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다고 제게 자랑처럼 이야기했었는데 그 남자친구는 언니의 과거에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가 그런 부분을 아주 철저하게 숨기면서 살아왔었거든요. 아무튼 언니는 남자친구도 있는 상태였는데 제게 괜찮은 남자가 생겼다는 말에 입을 삐죽거렸어요. 언니의 감정은 워낙 기복이 심해서 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저는 그 남자와 연인 관계가 되었어요. 부담스러워 조금 멀리하려는 저를 눈치채고 그 남자가 끝까지 제게 다가와 주었고 그 덕분에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었죠. 오랜만에 하는 연애라서 그런지 그냥 남친 생각만 하면 하루 종일 웃음만 나왔습니다. 밥 먹었냐, 몸은 괜찮으냐,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챙겨주는 사람을 만나니 이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 의젓하고 똑부러졌다고 해도 연애를 하면서 챙김을 받는 느낌은 또 그저 좋기만 했죠. 제 남자친구는 외국 계열 회사의 해외 영업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끔씩 해외로 출장을 가기도 했고 그곳 면세점에서 제게 향수나 작은 명품 가방을 사주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제 언니가 많이 부러웠나 봅니다. 그때 저랑 같이 살게 되었었는데 몰래 제 가방을 들고 나가기도 했고 화장대 위에 둔 향수를 언니가 하도 많이 뿌려서 금세 닳아버리기도 했죠. 언니, 왜 자꾸 남의 물건을 말도 없이 쓰는 거야? 이거 남친이 사준 거라고. 야, 그놈은 해외도 자주 다닌다면서 딱 네 거 하나만 딸랑 사들고 온다니? 너 언니 있는 거 알아 몰라? 애가 센스가 없어, 센스가. 언제 한번 나 소개 좀 시켜줘봐. 내가 아주 가만 안 둘 줄 알아? 참나, 언니 것까지 왜 사줘? 언니도 남친 있잖아. 남친 능력도 있다며. 왜 내 남친한테 언니 것까지 바라는데? 뭐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 걸 갖고 치사하게. 내 남친도 뭐 능력 있어. 그치만 해외에 자주 나가는 일은 아니니까 그렇지. 야, 아무튼 소개나 시켜줘. 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얼마 후 남친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제 남친은 워낙에 매너도 좋고 자상한 스타일이라 처음 만나는 언니에게도 너무나 잘해주었죠. 언니 역시 자신한테 잘해주면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도 잘하고 그러는 스타일이라 분위기는 너무 좋았습니다. 남친은 처음 만나는 자리를 기념하기 위해 제 언니에게 작은 꽃다발을 하나 선물했고 그걸 받은 언니는 기분이 좋아 입이 찢어질 정도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야? 정말 너무나 예쁘다. 센스 좀 있네. 어디 술은 얼마나 하는지 볼까? 언니는 술을 아주 좋아하는 편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알코올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화가 날 때도 언제나 알코올과 함께하는 사람이랍니다. 남친도 많이는 아니지만 가끔씩 술 한잔을 하며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이었기에 두 사람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며 술을 마시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저는 술을 잘하지 못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술 마시는 분위기를 싫어하지는 않는 사람이기에 그저 좋은 게 좋은 것이라 생각하며 잘 지내게 되었어요. 그 후로 언니는 제 남친에 대해 굉장히 좋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친의 얼굴 중에 어느 부분이 잘생겼더라 하면서 은근히 입에 웃음기도 도는데 솔직히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언니의 그런 마인드를 굉장히 좋게 생각했었답니다. 언니가 항상 저에 대한 질투나 열등감 같은 것이 조금 있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 것 같았거든요. 남친이 저와 언니 사이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니 이전에 생각했던 감정들보다 더욱 많이 남친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 후로 남친과 더 깊은 사이가 되었고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더 일을 하고 돈도 모아서 하려고 했는데 남자친구는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며 계속 결혼을 재촉하는 바람에 조금 급하게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남친이 이상하리만큼 조급한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마치 당장에 결혼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말을 했었는데 나중이 되어서야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아무튼 결혼을 하니 이제야 조금 안심이 된다며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고 가정에도 최선을 다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상하고 따뜻한 모습의 남편은 전혀 변함이 없었고 여전히 저를 너무도 아껴주었죠. 남편의 회사는 해외 쪽에 자주 나가야 하는 일이었는데 그 당시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일이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얼마 안가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는 말을 했습니다. 회사 다녀봐야 별로 비전도 없는 것 같고, 지금 우리 회사 상황으로 버텨봤자야. 친구 녀석이 사업한다는데 나도 같이 해보고 싶은데 자기 생각은 어때? 어? 아니, 갑자기 사업을 어떻게 해? 사업은 좀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천천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준비한다고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 우리 젊으니까 뭐라도 도전해보는 건 좋을 것 같아. 나 좀 믿어줘봐, 어? 남편은 그 후로 바로 회사를 나왔고 사업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갑작스러운 임신으로 회사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순식간에 집안 상황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도 이렇게 힘들 때는 가족밖에 없다고 저는 친정언니에게 하소연을 했고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언니는 저희 집에 자주 놀러와서 이것저것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도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연애 시절에는 그렇게 친하게 잘 지내던 제 남편과 언니는 뭔지 모르게 약간 서먹해져 있는 것 같았어요. 예전 같으면 술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분위기 좋게 마셨었는데 남편이 왠지 언니와의 술자리를 조금 피하더군요. 한 잔 따라주지 뭐해? 나 술잔 비어있는 거 안 보여? 처형, 제가 좀 피곤해서요. 사업차 내일 일찍 나가봐야 하고, 다음에 한잔 하시죠. 뭐야? 재미없게 왜 이래? 나한테 뭐 화난 거라도 있는 거야? 기껏 맛있는 거 사서 놀러 온 처형한테 이거 너무 찬밥 대우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술 마실 사람이 누가 있다고. 흠? 아이, 언니 왜 그래? 내가 따라줄게. 고마워, 고마워. 여기까지 이렇게 맛있는 걸 사가지고 와줘서. 언니도 데이트하느라 바쁠 텐데 황금 같은 이 귀한 시간을 내주고. 자, 받아, 받아. 아참, 언니. 우리 예비 형부는 언제 보여줄 거야? 맨날 자랑만 하고 언제 보여주냐고. 그 인간하고 끝낸 지가 언젠데 얘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뭐? 언제 끝이 나? 언니 애인 진짜 능력도 좋고 최고라며. 왜 갑자기 끝이 난 건데? 그럼 지금 연애도 안 하고 혼자 재미없게 살고 있다는 말이야? 재미가 없긴 왜 없어. 나름대로 혼자 열심히 재미나게 살고 있어. 마음에 두고 있는 놈이 있긴 한데 그 놈이 자꾸만 튕겨서 애가 타긴 하지만 뭐. 언니의 멋진 애인은 이미 예전에 끝이 났고 현재는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했어요. 언제나 남자들이 끊이지 않았던 언니가 혼자만 지내고 있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빨리 언니도 짝을 만나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살기를 바랬죠. 얼마 후 첫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었고 남편의 사업도 점점 안정을 찾는 듯 했습니다. 초반에 자리 잡느라 고정적인 수입이 없던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 남편도 저도 점점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죠. 아이가 생기면 부모로서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다들 아실 거예요. 당장에 들어갈 생활비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사는 생활은 그 누구라도 원치 않을 겁니다. 그 후로도 한 2년간은 남편의 사업 흐름이 아주 좋았어요. 점점 상승세를 타면서 수입도 늘어났고 다른 사람의 이목도 있다면서 좋은 차로 바꾸게 되었죠. 그러는 사이 집에는 둘째 아이가 태어났고 저희 네 식구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의 표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고민이 있는 사람처럼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고 함께 TV를 보다가도 멍하게 딴 생각을 하는 경우도 많았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어도 그저 없다고만 얘기하니 알 수가 없어 궁금해하던 찰나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었는데 남편이 연락을 계속 피하게 되자 저한테까지 연락이 오게 된 것이더라고요. 사업을 시작하면서 여기저기 돈을 끌어다 썼었고 한참 사업이 잘 돼서 빚을 갚고 있던 상황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사업이 매우 힘든 상황에 이르렀고 결국 남편은 대출빚도 갚지 못하게 되었어요. 아니 여보, 당장 어떡해. 이거 집담보로 대출받은 것도 못 갚으면 이거 집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봐. 아직 시간이 있어. 시간이 있긴 뭐가 있어. 자세하게 좀 말 좀 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건데. 당신 언제부턴가 멍하니 딴 생각하고 있고 표정이 안 좋더니 다 그것 때문이지. 그런 거지? 남편은 더 이상의 대화를 회피하며 냉장고에 있던 술을 한 병 꺼내어 제게 함께 마시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술을 원래도 잘하지 못하는 데다가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술에 의존해서 해결하려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었죠. 그러니 남편이 회피하는 것처럼 보여 짜증이 확 났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술 마신다고 해결이 되니? 난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당신 행동. 가장이면 가장으로서 책임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술에 의존하지 말고. 누군 해결 안 하고 싶어서 그러는 줄 알아? 오죽 답답하면 술 한 잔 마시면서 얘기 좀 하자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알았다, 알았어. 안 마시면 될 거 아니야. 남편 역시 짜증을 확 내며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새벽 늦은 시간에 술에 만취해서 집으로 돌아와 거실 바닥에 엎어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살펴보니 제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더군요. 아마도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집에서는 제가 술 한 잔도 같이 안 마셔주니 처형한테 전화를 해서 같이 마셨나 보죠.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차라리 이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술도 한잔 해주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싶었죠. 하지만 그 후로도 남편은 종종 귀가 시간이 늦어졌고 제 언니 말고도 다른 사람하고도 술을 한잔 마시고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두 달을 보낸 후에 남편의 표정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빚에 쪼들려 생활비도 건너뛰었던 남편이 제 통장에 지난달과 이번 달 생활비를 입금했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아 다시 안정기에 이르렀다는 말을 하더군요. 어머나,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정말 고마우신 분이네. 누군데 그래? 완전 하늘이 도왔네. 하늘이 도왔어. 그냥 예전부터 알고 지낸 형님. 한동안 해외에 있으셨다가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셔서 당신은 말해도 잘 모를 거야. 그 사람이 내겐 하늘인 건가? 그럼 하늘이지. 안 그랬으면 우리 집 다 넘어가고 난리도 아니었을걸. 다음에 나도 소개시켜줘.
인사라도 드려야지. 에이, 뭘 그렇게까지. 그러지 마. 당신은 그냥 집에서 애들 잘 돌보고 그러면 돼. 바깥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렇게 남편의 사업은 다시 안정이 찾아왔고, 그로 인해 고정적인 수입도 늘어났으며, 저도 아이들을 키우며 나름대로 여유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남편은 사업이 잘 되면 될수록 만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일도 많아져서 집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남들도 다 이렇게 사는 거니까 이게 맞는 것이라며 믿으며 바보같이 살아갔습니다.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주었고 큰아이가 7살, 둘째 아이가 5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제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아이들을 시댁에 잠시 맡기고 오랜만에 교회로 데이트를 하자고 하던 남편의 차를 타고 따라 나섰는데 갑자기 남편이 어떤 정신병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표정도 뭔가 이상하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남편에게 말을 걸었는데 대답도 없이 그 안쪽으로 계속 차를 이동해서 주차까지 해버렸죠. 여보, 뭐야? 여긴 왜 온 거야? 우리 오늘 데이트한다며. 여기 누구 아는 사람 입원해 있어? 여보,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닌 거 알고 있지? 여기서 당분간 입원해서 치료 좀 받아야겠어. 뭐라고? 나? 내가 여기에 입원을 한다고? 내가 왜? 내가 도대체 왜? 왜긴, 정신이 멀쩡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내 말대로 해. 그게 당신한테 좋을 거야. 미친 건 내가 아니라 당신이네. 도대체 이게 뭐야? 당신 왜 그래? 우리 애들은 어쩌고? 순간 저희 차량 앞에 기다리고 있던 건장한 남자들이 보였고 남편은 차에서 내리며 저를 데리고 가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안 간다고 소리를 지르며 버텼고 그 건장한 남자들은 제 팔짱을 끼어 거의 들다시피 해서 저를 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거 놔! 이거 안 놔? 당신 뭐야? 미쳤어? 야! 당장 내려놔!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요즘 조금 심해졌어요. 잘 좀 부탁해요, 선생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며 저를 아이들과 갈라놓고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킨 남편이 저는 죽도록 미웠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에 절망하고 또 절망했죠. 그 당시는 워낙 오래전이라 가족들의 동의만 있으면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킬 수가 있는 시스템이었는데 나중에 저는 언니와 남편이 그 동의서에 사인을 해서 저를 입원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미친 건 제가 아니라 남편인데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제 모습에 하루에도 12번씩 나쁜 생각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해맑게 웃으며 저를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제가 꼭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여기서 버텨서 나가야만 한다고 생각했죠. 그곳에서의 생활은 시간이 얼마나 지나가는지 오늘이 며칠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삶이었습니다. 그저 주는 대로 먹고 멍하니 가만히 있다가 주는 약을 먹다가 몰래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흘렀을까 친정언니가 병원에 찾아와서 저를 보며 딱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다 내 동생이 이렇게까지 됐어, 응? 애 키우면서 사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 왜 그렇게 박서방을 힘들게 해? 약 잘 먹고 있는 거지? 언니 말 좀 해줘. 나 이거 아니잖아. 이거 정말 아니잖아. 내가 왜 여기 있어? 멀쩡한 내가 왜?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말해서 약을 좀 더 센 걸 주라고 해야겠다. 그렇게 똘똘하고 인기 많던 내 동생이 어쩌다 이 꼴이 됐나 모르겠네. 언니 왜 그래? 언니까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우리 애들 어딨어? 언니 알잖아. 나 아닌 거 알잖아. 이러지 마. 나 도와줘. 여기서 당장 나가게 해줘, 언니. 언니는 저를 보며 싸늘하게 돌아섰고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저를 잘 부탁한다고까지 했다고 하더군요.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또 힘들었던 삶 속에서 어떻게 버텼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만약 지금 같았다면 저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 텐데 말이죠. 얼마쯤 시간이 지나 남동생이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남동생은 언니보다 저와 각별한 사이였고 제가 일찍이 회사에 다니며 학비까지 대주며 살았던 사이였어요. 제 모습을 본 남동생은 말도 안 된다며 눈물을 흘렸고 저는 그런 남동생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었습니다. 제 남편 그리고 친정언니가 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고 아무래도 뭔가가 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그나마 제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건 제 남동생 뿐이었어요. 저기 누나한테 작은 녹음기 같은 거 하나 구해줄 수 있어? 분명히 뭔가 있어. 그렇지 않고서야 멀쩡하게 집에서 애들이랑 지내던 나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제발 너만은 내 말 믿어줘야 돼. 알았어, 누나. 내가 녹음기 구해볼게. 최대한 빨리 구해서 가져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남동생은 그 후로 바로 녹음기 하나를 구해주었고 저는 그때부터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남편에 대한 증오와 분노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이런 마음 상태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으니까 말이죠. 의사 선생님과의 면담 시간에도 최대한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제 의사를 전달하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순간순간 모든 이야기들을 기억했습니다. 언니와 남편이 병원에 찾아와 의사 선생님께 제 상태를 이야기하고 철저하게 관리해달라고 하던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 후로 남편이 저를 찾아올 때마다 남편을 슬슬 구슬렸습니다. 더 이상 화를 내고 욕을 해도 남편의 입에서는 진실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여보, 생각해보니까 내가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었나 봐. 그래서 당신이 많이 서운했구나.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당신 진짜 머리 어떻게 된 거야? 아니, 내가 여기서 하루 종일 생각을 잘 해보니까 내가 여기에 들어올 이유가 그것밖에 없더라고. 당신한테 서운하게 해서 당신 화나서 그런 거잖아. 그치? 야, 이 바보야. 네가 나한테 무심한 걸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아이고, 이 바보. 정신병원에 들어가더니 진짜 없던 정신병도 생겼나 보네. 내 하늘이 원해서 이렇게 한 거라고, 이 바보 멍충아. 남편은 은근슬쩍 떠보는 제 말에 제가 정신병이 없다는 걸 암시했고 저는 그걸 고스란히 녹음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에 더 걸쳐서 남편에게 진실을 말해달라고 하소연을 했더니 남편은 슬슬 말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여보, 이제는 진실을 좀 알려줘도 되지 않아? 어차피 내가 지금 당장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도 나 여기서 못 나간대. 그거야 그렇지. 내가 당신을 그렇게 해달라고 단단히 일러놨으니까 너한테 좀 미안하긴 해도 어쩔 수가 없다. 네가 거기에 있는 게 오히려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니까. 우리? 그래, 얘기 좀 해봐, 여보. 나 멀쩡하게 맨정신인 거 알면서 도대체 왜 그런 거냐고. 나 당신 원망 안 해. 오히려 여기서 지내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 빨래, 설거지, 청소 하나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가만히 하루 종일 누워서 빈둥거리기만 하면 되는 건데 뭐. 당신이 낸 병원비로.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하니 다행이다. 멀쩡한 당신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거기에 좀 잘 있어줘야 내가 좀 편하게 할 일도 하고 뭐 그렇게 산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조금만 더 버텨보자. 나의 하늘이 바라는 건 그것뿐이라고. 화이팅이다. 썩어 문드러져도 시원치 않을 남편의 말들이 모두 다 녹음되었고 결국에 제가 아무런 정신병이 없이 이곳에 강제 입원이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저는 그 뒤로 아주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에게 그 녹음기를 건넸어요. 똑부러지게 제 의사를 밝히고 녹음기의 내용까지 전부 들은 의사는 깊은 한숨을 쉬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가족들의 동의서가 있어야 입원이 가능한 시스템이라 그동안 참 많이도 힘드셨겠어요. 그러게요.
제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다고 이런 일을 겪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밖에서 제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나가서 서서히 알아봐야겠어요. 저기 의사 선생님께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네, 말씀하세요. 당장이라도 퇴원하실 수 있게 퇴원수속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밖으로 나가서 의사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할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저 좀 꼭 도와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분이 선생님 뿐이라서요. 의사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여 주었고 저는 바로 남동생을 불러 퇴원을 준비했습니다. 남동생은 녹음기 안에 담겨있는 내용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며 광분했어요. 당장이라도 제 남편에게 달려가 무슨 일을 저지를 것처럼 날뛰길래 제가 조용히 말해주었죠.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줘. 당장에 화내고 그렇게 성질낸다고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알았지? 꼭 약속해. 누나는 그놈에게서 우리 애들 먼저 찾고 서서히 망하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저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억지로 누르며 남동생의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남편이 데이트하자고 얘기해서 나갔더니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상황을. 집으로 가는 내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던 그날 그 길이 너무 정확하게 기억이 나 한참이나 힘들었었네요. 일단 남동생에게 밖에서만 잠시 있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저 혼자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 미치겠을 아이들이 저를 반겨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이들은 온데간데 없고 집안에서 술 냄새와 음식 냄새 그리고 TV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안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침대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서서히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남편과 어떤 여자가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술에 쩔어 잠이 들어있더군요. 어떤 년인지 제 잠옷까지 걸쳐 입고 자고 있는 꼬라지가 기가 막혔죠. 꼴을 보아하니 밤새도록 집안에서 술 파티를 벌이고 침대에 자빠져 자고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저는 그대로 화장실로 가서 변기물을 떠가지고 두 사람 얼굴 쪽으로 확 뿌려버렸어요. 이런 미친 것들, 또라이들! 야, 뭐야? 네가 왜 여기 왜? 야, 이 또라이야. 네 자식들은 어쩌고 이 꼬라지를 하고 있어? 너 내 손에 죽어볼래? 이년은 누구야? 큰 소란에 얼굴을 파묻고 있던 여자가 고개를 드는데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속옷만 걸친 내 남편 옆에 누운 여자가 바로 제 언니였던 것입니다. 언니는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더니 이내 정신을 차리고 가운을 걸치고 말하더군요. 아이고, 제주도 좋아.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그렇게 똑똑한 척을 해대더니 용케도 나왔네. 언니, 아니 어떻게 언니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언니가 나한테. 너는 항상 내가 미친 듯이 노력해서 갖는 것보다 더 좋은 걸 갖고 있더라고. 나보다 못생기고 돈도 잘 못 버는데 그거 참 이상하지? 근데 그거 알아? 네 남친들 나한테 안 넘어온 놈들이 없었어. 단 한 명도. 지금 네 남편도 봐봐. 내 옆에서 뭐 하고 있는지. 우리 이민 가서 살 거야. 이제 이 남자 내 거라고. 너무나도 뻔뻔하게 나오는 언니의 말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린 시절부터 언니와 저 사이에 있던 몇 가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제가 괜찮은 물건을 갖게 되면 언제나 언니는 저보다 더 좋은 걸 사달라고 졸랐습니다. 부모님께는 항상 그래서 언니가 저보다 더 예쁘고 좋은 옷을 입게 되었고 학용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랬어요. 생각해보니 고등학교 때도 저를 좋아해주던 동네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친구가 제 언니와 단둘이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도 다 제 언니가 저를 질투해서 한 행동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기, 여보. 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갑자기 나와서 내가 좀 당황하긴 했는데, 우리 이민 가서 살 거야. 당신 병원에서 나오면 이혼하고 다 정리하고, 이 사람이랑 살려고 계획 세워놨어. 아이, 그러게. 내가 사업 잘 안 되고 힘들 때, 당신이 돈 좀 보태주면 좀 좋아? 처형 덕분에 내가 살았어. 당신이 그랬잖아. 하늘이라고. 뭐? 하늘? 그럼 그때 그 도와준 사람이 하늘이라는 사람이 언니인 거야? 언니는 술집으로 돈 벌어서 내 남편 꼬시는데 다 쓴 거구나. 인생 참 먹같이 산다. 왜 자신의 인생을 안 살고 내가 가진 것에만 질투를 하는 거야? 그렇게 살면 행복하니? 나 너무 행복해. 네가 만난 잘난 남자 결국은 다 나한테 넘어오게 돼 있다니까. 여보, 생각해보니까 우리 언니 여태까지 내가 만난 남친들 다 꼬셨던 거 알아? 나도 설마 했는데 지금 언니 얘기 들으니까 확실해졌네. 확실해졌어. 당신도 그냥 이용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순간 남편의 얼굴은 점점 굳어가는 것 같았어요. 언니와 남편이 서로의 얼굴을 잠시 살펴보며 제 눈치를 보더니 그래도 자신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이며 곧 이민을 가서 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순간 병원 의사 선생님이 생각났습니다. 그 둘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하는 방법은 딱 이것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언니, 근데 그거 알아? 나 이 멍청한 놈보다 더 멋진 놈 만났어. 언니가 보면 완전 반할 스타일인데. 뭐? 이게 어디서 구라질이야? 네가 정신병원에 있더니 거기서 뭐 정신병자 하나라도 꼬셨나 보지? 네가 어디서 어떤 놈을 만날 수 있다고 짓거려? 정신병원에는 뭐 환자만 있나? 잘생기고 유능한 의사도 있어. 언니, 우리 의사 선생님 봤지? 완전 핸섬하잖아. 게다가 의사 직업까지 있는 사람이고. 언니 의사 만나봤어? 난 만나봤거든? 우리 아주 뜨거웠어. 너무 좋아서 병원에 나 더 있으라고 하더라. 밤에는 항상 우리 같이 있었고. 인연이? 네가 네 주제에 무슨 의사를?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고 있네. 믿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난 뭐 니네 둘이 이민을 가든 뭔 짓을 하든 내 남친 의사랑 행복하게 살 거니까. 저는 곧이어 그 정신병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의사 선생님을 바꿔달라고 했죠. 누구냐고 묻는 직원의 말에 의사 이름을 대며 여자친구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를 건네받은 의사는 제가 하는 말에 아주 자연스럽게 대꾸를 해주었어요. 저는 일부러 전화기에 스피커폰을 켠 다음에 말을 했는데 남편과 언니는 정확하게 듣고 얼굴이 찡그러지고 있었죠. 자기야, 나 집에 잘 도착했어. 미안해, 먼저 와서. 자기 힘들까봐 그냥 왔지. 우리 앞으로는 밖에서 만나면 되니까 너무 보고 싶어 하지 말고. 아, 그리고 내 남편 놈이랑 내 언니는 둘이 이민 가서 산다더라. 잘 됐지 뭐야. 지네 둘이 좋다니까 우리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고 살자고. 그래, 자기야. 그러자. 나 자기 퇴원시켜주기 싫었던 거 알지? 당장 보고 싶다. 내일 찾아갈게. 의사 선생님은 제가 도와달라는 말을 기억하고 아주 자연스럽게 제게 연기를 해주었습니다. 저희의 대화를 모두 들은 남편과 언니의 얼굴은 이글이글 불타고 있었어요. 언니, 이래도 내 남편이랑 이민 가서 살 거야? 얼른 가. 나는 의사랑 재미나게 살게. 저의 말에 언니는 쉽사리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제 남편이 그런 언니를 보며 채근하듯 말을 했어요. 저기, 자기야. 이번에 나 돈 해주기로 한 거 잊은 거 아니지? 어? 나 이번에 뭐 투자 하나 하기로 했다고 했잖아. 자기 통장에 보여준 돈 준다고 했잖아. 아, 조용히 좀 해봐, 이 족밥 새끼야. 이런 미친놈. 생각 정리 좀 하자. 언니는 제 남편을 귀찮은 듯이 쏘아붙여버렸고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남편이 바닥에 있는 술병을 집어들어 언니를 치려는 듯이 다가왔어요.
언니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아주 세게 발로 남편의 거시기를 확 걷어차 버렸습니다. 남편은 정통으로 맞았는지 너무도 괴로워하며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저는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집 앞에서 기다리던 남동생이 무슨 일이 있냐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저는 이제 그럴 필요 없다며 일단 어디든 이곳을 벗어나자고 했죠. 얼마 후 남편은 그곳을 쓰지 못하는 불구가 되어버렸고 언니를 고소해버렸더군요. 중상해로 언니는 살인미수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고 모든 상황은 제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얼마 후 저를 찾아와 말하더군요. 야, 이년아. 네가 감히 의사랑 바람을 피워? 이게 다 니년 때문이야. 니년 때문에 이렇게 얽히고 꼬인 거 아니야. 너만 잠자코 가만히 거기에 처박혀 있었으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너 정말 미쳤구나. 이번에는 내가 너를 정신병원에 쳐놓고 싶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단 한순간도 같이 있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이혼이야. 너랑 단 1분 1초도 엮이고 싶지 않아. 니네 부모도 이런 역같은 상황 이해 못하는데 하다못해 피 한 방울 안 섞인 내가? 애들은 내가 니네 집 가서 잘 데려왔으니까 그런 줄 알고 서류에 사인이나 해서 보내. 뭐 이 미친년? 네가 감히 나한테 어떻게 이래? 가방끈도 짧고 돈도 없는 년이? 알았으니까 난 앞으로 의사랑 행복하게 살게. 넌 술에 쩔어서 평생 불구로 잘 살아봐. 저는 그 전화를 끊고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던 그 고깃집에서 제가 남편의 마음 씀씀이에 반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부터 사귀자고 하던 그날 거절을 했다면 어땠을까까지 이렇게 제가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을 당하고 제 친언니와 그런 짓을 한 꼴도 안 보았을 텐데 말이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이건 역시 다 제가 선택한 결과인 것을요. 저는 그 후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과정 역시 남편이 끝까지 안 해주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쉽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소개시켜준 변호사님 덕분에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었고 아이도 제가 양육할 수 있게 되었죠. 남편은 그 이후 사업이 쫄딱 망해버렸고 하루하루 술로 버티며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일으키고 살았습니다. 시부모님과도 매번 싸우고 집 근처 슈퍼 주인과도 폭행으로 얽히고 지나가던 행인들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주먹질하고 그랬었나 봐요. 시어머니가 전화가 와서 제발 한 번만 좀 도와달라고 하면서 이런저런 사정을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시부모님이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당한 이상 그 사람을 뭘 도와주겠어요. 다 자업자득이죠. 예미야, 저기 말이다. 네가 좀 다시 애비 좀 데리고 가서 같이 있어주면 안 되겠냐? 애들 키우면서 예전처럼 살다 보면 애비도 정신 차리겠지. 안 그러냐? 솔직히 너도 니네 언니 때문에 우리한테 할 말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네, 어머님, 저 할 말 없어요. 저희 언니 이상한 건 맞고요. 죗값 치르고 있고요. 근데 박수는 혼자 치나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요. 거기에 저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켰는데 이제 와서 뭐가 어째요? 어머님도 이기적이시네요. 다시는 저한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오히려 양육비 한 푼도 못 받고 애들 키우는 저한테 양육비나 보내세요. 어머나 예미야, 너 정말 애가 어쩜 그리 매정하니?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고. 이 천벌 받을 년. 저는 끝까지 듣지 않고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결국 하다 포기한 시부모님은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말았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워낙 심했고 폭력적으로 변해서 여기저기 사고만 일으키고 다니니 차라리 병원에 입원시키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남편이 제게 그랬듯 본인도 똑같은 일을 당했으니 아마 그곳에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는 그 후로부터 홀로 되어 아이들을 양육했어요.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어린 나이라서 한참 아빠를 찾고
아빠와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 남동생이 참 많이도 도와주었습니다. 국민학교 운동회 때 남편 대신에 제 아이들 손을 잡고 달리기를 해주는데 얼마나 제 가슴이 미어지던지 눈물이 앞을 가려 혼이 난 적도 있었어요. 남동생은 모든 사실을 알고 언니와도 인연을 끊고 오로지 저하고만 지내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언니를 잘못 키웠다며 제게 미안해서 인연을 끊고 살자고 하셔서 10년이 넘도록 연락을 안 하고 살았던 시절이었죠. 아이들이 커가면서 사춘기도 겪고 아빠에 대해 찾을 때면 저는 그래도 아이들의 핏줄인 남편에 대해 나쁜 말은 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아빠는 정말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많이 힘든 일이 좀 있어서 지금은 만날 수가 없어.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도 받으셔야 되고 니들이 나중에 다 크면 아빠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거야. 우리 아빠가 건강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드리자. 알았지? 이렇게 최대한 남편에 대해 감추고 지난 세월을 살아갔던 것 같네요. 아빠로서 아이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 주었건만 결국 남편은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한 후에도 알코올 중독에 심각하게 빠져 있었고 사람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한번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은 쉽게 되찾을 수 없는 모양이에요. 간경화를 얻은 애들 아빠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결국 이른 나이에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그때까지도 남편이 한 일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고 많이 슬퍼했었죠. 저는 모든 사실을 감추며 식당 일부터 시작해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을 하며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지금 이렇게 나이가 먹어 환갑을 축하받고 있네요. 저는 몰랐는데 얼마 전 제 남동생이 저의 지난 일에 대해 제 아이들에게 모두 알려준 모양입니다. 저는 끝까지 아이들이 모르길 바랬지만 아이들도 이제 다 커서 자신들의 가정을 이루었기에 남동생은 어렵게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더군요. 누나, 미안해. 어쩌다 보니 그렇게 얘기가 꺼내졌어. 아니, 큰 녀석이 엄마한테 서운하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나도 모르게. 누나, 이제 누나도 누나 인생만 생각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제발, 어? 지나간 일을 떠올리니 제 자신이 너무도 불쌍하고 비참해서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단 한순간도 저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던 저를 생각하며 작년 말부터는 저는 저 자신을 위해 살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있어요. 장구도 배우러 다니고 동네 친구들 따라 노래교실도 다니고 또 친구들이 소개시켜주는 남자를 서너 번 만나 함께 식사를 한 적도 있답니다. 그동안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고 지쳐 그럴 여유가 없었는데 머지않아 이 세상 떠날 생각을 하니 뭔가 너무나 억울하고 그렇더라고요. 제 자신을 제가 아껴주고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누구도 저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늙어 죽을 때까지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생각이에요. 참으로 모질고 황당했던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